안녕하세요. AI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죠. 일리아 수츠케버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아이디어보다 회사가 더 많다. 처음 딱 들었을 땐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도발적인 주장이 담긴 짧은 영상 클립인데요. 이 한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또 왜 이런 진단이 나왔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곱씹어볼 만한 말이죠. 매일같이 새로운 AI 스타트업 뉴스가 쏟아지잖아요. 뭐 수십억 원 투자를 받았다 이런 소식들이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고 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완전 다른 진단이라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아이디어보다 회사가 더 많다. 이게 그냥 뭐 회사가 너무 많다 이런 단순한 불평은 아닐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지적하는 걸까요? 이 주장의 핵심에는요. 스케일링의 시대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스케일링의 시대요? 네, 여기서 스케일링이라는 건 이미 검증된 아이디어를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만드는데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기존 언어 모델을 더 크게 만들려고 데이터나 GPU로 막 쏟아붓는 그런 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잠깐만요. 근데 기존에 있던 걸 더 거대하게 만든다. 이게 꼭 나쁜 건가요?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이라는 게 원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더 빠른 자동차, 더 큰 비행기, 뭐 이런 것처럼요? 물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죠. 하지만 수측해버가 지적하는 문제는요. 이 스케일링 경쟁이 너무 강력해져서 뭐랄까 다른 모든 가능성을 그냥 집어삼키고 있다는 겁니다. 집어 삼킨다고요? 네, 그가 쓴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 마치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와, 그러니까 하나의 성공적인 패러다임, 지금으로 치면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게 딱 등장하니까요. 모든 인재와 자본이 그냥 오로지 그 방향으로만 쏠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문제만 풀고 있다는 거군요. 누가 더 큰 모델을 만드나 하는 이 경쟁에만 완전히 매몰되어서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 수많은 회사들이 생겨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본질적으로는 다들 똑같은 아이디어를 약간씩만 비틀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컷 보기엔 수백 개 회사가 경쟁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 안에서 싸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점유율 싸움을 벌이는 셈입니다. 아, 듣고 보니 실리콘밸리의 그 오래된 격언이 떠오르네요. 아이디어는 저렴하고 실행이 전부다. 아, 맞아요. Ideas are cheap, execution is everything. 결국 중요한 건 누가 그걸 실제로 구현해서 시장을 장악하느냐, 뭐 이런 말이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딱 그 말대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격언이 지난 수십 년간 기술업계를 지배해온 핵심 철학이었죠.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 면도 많고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수축해버가 아주 재미있는 반론을 하나 끌어옵니다. 어떤 거죠? 그가 인용한 한 트윗의 내용인데요. 이런 질문이에요. 아이디어가 그렇게 저렴하다면 왜 아무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가? 와우, 그 질문은 진짜 허를 찌르네요. 모두가 실행력만 외치고 있는데 정작 그 실행할 새로운 알맹이가 고갈되고 있다는 걸 딱 꼬집는 거잖아요. 때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그걸 실현할 기술이나 자본, 즉 실행력이 부족한 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인 거죠. 실행할 능력은 차고 넘치는데 정작 실행할 만한 새롭고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렇게 상황을 바꿔놓은 걸까요? 과거에는 넘쳐나던 아이디어가 왜 지금은 이렇게 희귀해졌다고 진단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지네요. 그걸 이해하려면 병목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병목이요? 그 병의 목 부분 할 때 그 병목이요? 네, 맞습니다. 혁신이라는 긴 파이프라인이 있을 때 전체 흐름을 막는 가장 좁은 지점, 그게 바로 병목인데요. 혁신의 병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그 자체고요. 다른 하나는 그걸 현실로 만들 실행 능력이죠. 그러니까 뭐 컴퓨팅 파워나 엔지니어링 역량 같은 것들. 중요한 건 이 병목의 위치가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아, 물이 흐르는 파이프에서 가장 좁은 구간 때문에 전체 수압이 약해지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예를 들어 1990년대 AI 연구의 병목은 단연코 컴퓨팅 파워였어요. 90년대는 컴퓨팅 파워였다. 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연구자들은 이미 지금의 딥러닝과 비슷한 꽤 괜찮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컴퓨터 성능이 너무 부족했으니까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걸 돌려볼 컴퓨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와,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죠.
아주 작은 규모로 겨우 돌려보는 걸로는 아이디어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가 없었고, 그러니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죠.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그냥 컴퓨팅 파워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서 사라졌던 시기입니다. 명백히 실행 능력이 병목이었던 거죠. 와, 지금이랑은 정말 정반대네요. 요즘은 괜찮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클라우드에서 GPU 몇 개 빌려서 하룻밤만 해도 간단한 테스트는 해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수축해버가 말하는 병목의 이동이죠. 무어의 법칙, 클라우드 컴퓨팅 덕분에 컴퓨팅 파워는 이제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졌거든요. 그렇죠. 물론 여전히 최첨단 모델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지만 적어도 새로운 개념을 증명하는 단계에서만큼은 컴퓨팅이 예전 같은 장애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풍부해진 컴퓨팅 파워 위에서 실행할 만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 자체가 병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상황이겠네요. 온갖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의 거대한 주방, 그러니까 엄청난 컴퓨팅 파워는 있는데 정작 거기에 들어온 요리사들은 전부 각자 다른 스타일의 토스트만 굽고 있는 거예요. 더 바삭하게, 더 황금빛으로 다들 토스트 굽기 경쟁에만 몰두하느라 아무도 파스타나 스테이크를 만들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와, 그 토스트 비유가 딱 맞네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주방에서는 토스트 레시피만 연구하느라 아무도 파스타면을 반죽할 생각조차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아이디어보다 회사가 더 많다는 말의 실체에 가깝습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저는 당연히 AI 혁신에는 엄청난 컴퓨터가 필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딥러닝 혁명을 이끌었던 연구들을 보면요. 만능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패러다임을 바꾼 연구들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원으로 시작됐거든요.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좀 짚어주시죠. 딥러닝 혁명의 신호탄이었던 알렉스넷. 이게 단 2개의 GPU로 개발됐습니다. 네, 이게요.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개인용 컴퓨터 수준이죠. 그리고 현대 AI 모델의 근간이 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있잖아요. 이게 2017년에 나왔는데 당시 8개에서 최대 64개 GPU로 개발됐다고 해요. 심지어 수축해버는 당시의 64개 GPU가 오늘날의 2개의 GPU 정도 성능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어요. 아니 그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이 GPU 경쟁은 대체 뭔가요? 이게 다 의미 없는 일이었던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수축해버가 강조하는 묘묘하면서도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원의 규모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해요.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증명하는 연구와 시장에서 이기기 위한 경쟁은 전혀 다른 게임이라는 거죠. 아, 연구와 상용화는 다른 게임이다? 그렇습니다. 트랜스포머 같은 강력한 패러다임이 일단 세상에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두가 그 안에서 경쟁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디어 자체는 동일하니까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투입하는 게 성능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네, 이때부터 컴퓨팅 파워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차별점이 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요리법, 즉 아이디어를 발명하는 데는 작은 실험용 주방으로도 충분하지만 일단 그 요리법이 대박이 나면 전 세계의 가장 맛있는 요리를 가장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공장, 즉 컴퓨팅 파워를 짓는 경쟁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장 짓기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오히려 작은 주방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축되는 역설이 생긴다는 거죠. 모두가 스케일링이라는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게 만드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I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이 대화에서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기술 트렌드를 보는 관점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매일 쏟아지는 더 똑똑해진 AI, 더 커진 모델 같은 뉴스 이면에는요, 어쩌면 아이디어 고갈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죠. 아, 둘째, 혁신의 기회가 반드시 거대 자본을 가진 빅테크에만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진짜 돌파구는 의외의 곳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으로 시작됐으니까요.
확실히 이걸 알고 나니 어느 회사가 몇 쪽의 파라미터 모델을 내놨다는 뉴스가 좀 다르게 보이네요. 그게 기술 발전의 유일한 척도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어쩌면 그건 혁신 그 자체라기보단 이미 나온 혁신을 둘러싼 상업적 경쟁의 일부일 뿐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획기적인 연구에 필요한 자원과 상업적 경쟁에 필요한 자원은 다르다는 걸 구분해서 보는 시각. 이것만으로도 기술 발전의 이면을 훨씬 깊이 있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죠.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걸 넘어서 기술 발전의 진짜 동력이 뭔지,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더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아이디어보다 회사가 더 많다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해서요. 스케일링 시대의 명암, 그리고 혁신의 병목이 컴퓨팅 파워에서 아이디어로 옮겨가는 현상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그리고 연구 단계의 혁신과 상용화 단계의 경쟁이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인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였죠.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컴퓨팅 파워로 AI의 패러다임을 바꾼 트랜스포머 같은 아이디어가 탄생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거대한 컴퓨팅 경쟁의 그늘 아래 어딘가에서 어느 한 연구원의 노트북 안에 조용히 잠자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대규모 자원 없이도 오직 아이디어의 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말입니다. 어쩌면 다음 혁신은 가장 큰 컴퓨터가 아니라 가장 대담한 상상력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